폴란드 국방부 전략 고문이 국가 자존심을 꺾고 직접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형도 필요 없고 새 것도 필요 없습니다. 중고라도 좋습니다. 제발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왜 이토록 간절했을까요?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 전면 대치 중이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국의 무기 공장조차 납기 2년 이상 소요라는 대답만 반복했죠. 모두가 머뭇대는 사이 단 하나의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계약도 체결되기 전 무기를 먼저 실어보낸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폴란드 대통령은 공식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요청했지만 그 나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팔았고 정신을 보냈고 그리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믿음 한 척을 통째로 실어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라는 이름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폴란드가 충격을 받은 건 그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포를 닦던 노인의 눈빛, 눈밭에서 수류탄처럼 포탄을 껴안고 뛰던 병사, 계약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인 한국 정부. 지금부터 보시죠. 왜 세계는 이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을 먼저 호출하는지. 저는 평생을 숫자들만 보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탄속, 사거리, 분당 발사수, 방열시간, 유지비용. 폴란드 국방부 전력기획실에서 25년, 나토 협력 자문직에서 10년. 총과 미사일이 움직이는 방식을 외워버린 사람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늘 비슷한 결론으로 귀결됐죠. 강한 무기가 있는 나라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요. 그런 제가 한국을 만났습니다. K9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2022년 3월 3일 바르샤바 국방부 작전 상황실. 바깥 온도는 영하 12도였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띄워진 위성 정찰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상공에서 촬영된 이미지였죠. 위장막 아래로 줄지어 늘어선 기갑 전력과 S-400 미사일 포대, 그리고 장비 이동 흔적까지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건 훈련용 배치가 아닙니다. 제가 입을 열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보 참모가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러시아가 S-400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국경선 30km 지점에 전개했습니다. 동시에 전자전 훈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정보당국도 같은 내용으로 경보를 올렸습니다. 이건 경계가 아니라 작전 시범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통령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그랬습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략 참모 중 한 명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북쪽 기지를 지킬 포는 몇 문이 남았습니까? 보유는 96문입니다. 하지만 실전 전개 가능한 전력은 60% 이하입니다. 일부는 점검 중이고 추가 배치는 아직 훈련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부터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총 48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전방에 배치할 수 있는 포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이마스는요, 미국 측에서 24개월 납기 통보 왔습니다. 그럼 독일산은? 부품이 없습니다. 생산 라인 자체가 병목 상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실전 무기, 그나마 즉시 가동 가능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또 다른 긴급 상황에 직면했어요. 폴란드군 정찰팀이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야간 기동을 포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 한 개 기계화여단이 국경선 15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정찰소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심리전이었어요. 우리를 겁주려는 작전이었죠. 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방 초소에 예비군을 긴급 배치했고
국경 일대의 민간인 통행을 제한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국민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공황 상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국방장관이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보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한국이요? 왜 한국입니까? K9 자주포 때문입니다. 혹한에서도 작동하고 화력도 우수하며 무엇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예요. 그날 오후, 저는 30년 군사 고문 경력상 가장 어려운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국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죠.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도 쿵쿵 뛰었어요. 과연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아니면 비즈니스로만 접근할까? 여보세요. 한국방위사업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란드 국방부 린드홀름 고문입니다. 급한 용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떨릴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혹시 K9 자주포를 중고로라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좀 급해서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몇 초가 저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죠. 중고를 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간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그 다음에 들린 말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어요. 그렇다면 신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중고를 쓰실 이유가 없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중고를 달라고 했는데 신형을 준다고요? 아, 아닙니다. 중고면 충분합니다. 가격도 그렇고. 먼저 상황부터 알려주시겠어요? 폴란드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우리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러시아가 국경 근처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틀 후 한국에서 온 공문을 받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혼자였던 시절,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요.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공문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K9 자주포 육문, 즉시 출고 준비 완료. 계약서 체결은 장비 도착 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운용 매뉴얼, 정비 부품, 탄약 1000발 포함. 기술 지원팀 3명, 파견 준비 완료. 추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까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폴란드의 평화는 곧 우리의 평화입니다.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건 무기거래 공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동맹 선언문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선출고 후조율 방식이었어요. 계약서도 체결하기 전에 장비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였죠. 제가 30년 동안 군수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즉시 폴란드 국방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공문을 돌려 읽게 한 후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한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입니다. 한국이 계약서도 없이 무기를 먼저 보내겠다고 해요. 왜죠? 무슨 이유로요? 저는 한국 담당자와의 추가 통화에서 들은 내용을 전했어요. 그들이 말하길 과거에 자신들도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외로운 나라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K9 도입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날, 인천공항에서부터 예상과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마중 나온 국방부 관계자가 제 가방을 직접 들겠다고 하더군요. 직접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 무기를 받아주실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공항에서 창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폴란드 상황을 물어봤어요. 러시아 병력 배치부터 폴란드군의 대응 태세까지 마치 자국 문제처럼 걱정하고 있었어요. 혹시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없나요? 통신 장비나 레이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이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닌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창원 방산단지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공장에서 K9들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죠. 그 규모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공장 한편에서 한 노인분이 K9 포신을 정성스럽게 닦고 계신 모습이었거든요. 저분이 누구신가요? 안내하던 부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우리 공장의 보물 같은 분이에요. 이 라인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최고 기술자시죠. 퇴직하셨는데도 매일 나와서 포신을 닦으세요. 저는 그 노인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70이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그분이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폴란드요. 추운 나라죠. 이 K9, 추위에는 끄떡 없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손주가 DMZ 근처에서 근무해요. K9을 닦을 때마다 생각하죠. 언젠가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이 이걸 써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폴란드 아이들이 이걸 쓰겠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에게 저는 고객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조립 라인을 둘러보다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폴란드도 겨울이 길죠? 걱정 마세요. 이 K9은 영하 40도에서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시베리아보다 추운 곳에서도 테스트해봤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이 만든 무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어요. 다음 날 포천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벽 6시, 영하 11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K9 실사격 훈련이 시작됐어요. 거대한 자주포가 천천히 포구를 회전시키며 사격 준비를 하는 모습은 정말 위압적이었죠.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한 병사가 포구 앞에서 계속해서 천조각으로 포신을 닦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인데도 말이에요. 저 병사는 왜 저렇게 포신을 닦고 있나요? 통역을 통해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닦은 포신이 언젠가 다른 나라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매일이라도 닦겠다고 합니다. 연출이나 훈련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첫 포격이 시작됐을 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K9이 분당 6발의 급속 사격을 해내는 모습, 38.7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정밀도, 그리고 진지를 신속하게 변경하는 기동력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병사를 보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제가 직접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포신을 닦았나요? 그 병사 계급장을 보니 이등병이었어요. 그는 순수한 눈빛으로 답했어요. 이 무기를 받아야 할 나라가 우리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 무기는 사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충 준비했다가 누군가 다치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들은 무기를 상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만들고 있었거든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충청북도 증평의 K9 교육훈련대를 방문했어요. 실전 배치를 앞둔 병사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자주포 내부를 둘러보던 중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폴란드에서 오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두꺼운 노트 한 권을 제게 내밀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K9 실전 운용 가이드입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일반적인 매뉴얼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극한 기후에서의 정비 요령부터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실전에서 정말 필요한 노하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힌 것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 병사들이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왜 이런 걸 만들게 되었나요? 그 병사는 이정훈 일병이었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죠.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 무기를 써야 할 거예요. 그는 곧바로 고개를 들고 한치의 떨림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태어난 남성의 책임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한 무기는 철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 마음은 전장을 설계하는 군사 전략보다도 지도 위에 있는 국경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일주일 후 대통령 집무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 장의 중요한 문서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러시아군 추가 배치 분석 보고서, 다른 하나는 한국 국방부의 최종 확인서였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한국이 계약서도 완전히 체결하기 전에 장비부터 보냈다고요? 네, 각하. 그들이 선출고 후조율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요청했는데 한국은 사람을 보냈군요. 그 한 문장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해버렸거든요. 정말로 한국은 무기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보낸 거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각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통령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24시간 내에 긴급 승인하십시오. 이런 진심에 우리도 진심으로 응답해야죠. 그날 저녁 폴란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24시간 만에 외국 무기를 긴급 전력으로 승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보낸 추가 지원 목록이었어요. 교관 파견비, 부품 지원비, 기술 이전비 모두 무상. 폴란드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동맹국도 해주지 않는 수준의 지원이었어요. 사실 폴란드 내부에서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K9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한 검증된 무기였고 미국과의 외교적 유대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납기 문제였습니다. 하이마스는 언제 도착합니까? 최소 28개월 후입니다. K9은요? 이미 우리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승부는 끝이었지만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어요. 폴란드군이 노르웨이에서 실시한 혹한 환경 테스트 결과였죠. 하이마스 영하 30도에서 가동률 82%, 독일 PGH 2000 영하 30도에서 가동률 76%, K9 영하 30도에서 가동률 98.7%. 폴란드 실사단 대령이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이마스는 최첨단 기계이지만 K9은 전장에서 살아남는 생명체다. 더 중요한 건 병사들의 반응이었어요. 가장 함께 싸우고 싶은 무기 설문에서 K9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거든요. 성능보다 중요한 신뢰성에서 K9이 승리한 거였어요. 한 부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이마스는 위에서 적을 타격합니다. 하지만 K9은 옆에서 함께 싸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날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총은 빠를수록 좋고 포는 멀리 날아가야 좋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먼저 달려와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폴란드는 하이마스 추가 도입을 보류하고 K9 확장 배치를 결정했어요. K9이 북부 기지에 도착했을 때 직접 그 모습을 확인하러 갔어요. 겉보기에는 크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 부대 최고 베테랑인 요한슨 대위가 조종석에 앉더니 첫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역시 완전히 살아있네요.
기계가 아니라 생물 같아요. 정비팀이 정밀 점검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부품이 새 것처럼 정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내부 청소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기술지원팀이 도착했을 때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이 K9들 정말 중고가 맞나요? 한국 기술자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 중고 K9들은 저희가 가장 아끼던 테스트베드 모델들이었어요. 온갖 혹독한 시험을 견뎌낸 검증된 무기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새 제품보다 더 믿을만해요. 한국은 정말로 자신들의 보물 같은 무기를 중고라는 겸손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낸 거였어요. 몇 주 후 이정훈 일병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봉투 안에는 K9 훈련 사진들과 함께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K9 잘 도착했나요? 믿을 만한 친구들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요즘 뉴스에서 러시아 소식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보낸 K9이 진짜 쓰이는 날이 올까 봐서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싶거든요. 몸 건강하시고 폴란드의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병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깜짝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지원팀이 폴란드 기지에 K9 전용 정비시설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줬다는 거였어요. 무료로 말이에요. 이 무기들이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폴란드가 안전하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말과 함께요. 폴란드가 한국의 K9을 정식 전력으로 편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로이터, AFP, 심지어 러시아 타스 통신까지 취재 요청을 보냈어요. 왜 하필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미국이나 독일 대신 한국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가격 때문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준비된 답변 대신 진심을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돈을 준 게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줬거든요.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동맹을 얻은 겁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말은 전 세계 뉴스에 실렸어요. K9은 무기 그 이상입니다. 이건 한국의 정신이고 우리는 그 정신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국 BBC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나토 회원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했어요. 나토 회원증보다 중요한 건 동맹의 마음입니다. 한국은 서류 없이도 우리와 함께 서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도운 데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털어놓은 이야기였죠. 6.25 전쟁 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 목록에 폴란드는 없었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폴란드를 돕는 이유는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거든요. 아무도 우리 편이 없을 때의 그 절망감을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힘, 이 기술, 이 여유. 모두 그때 도와준 분들과 우리가 흘린 피 덕분이라는 걸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죠. 한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원망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대신 미래의 선행으로 승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 11월 폴란드 북부 기지의 마지막 K9 배치가 완료되던 날. 저는 한국기술지원팀과 함께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 덮인 설원 한복판에 늠름하게 서 있는 K9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치 폴란드를 지키는 강인한 수호신들 같았죠. 그때 한 기술지원팀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떠날 시간이 됐네요. 저는 이정훈 일병이 보낸 사진을 꺼내 K9 내부 조종석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한국 병사가 여기에 마음을 걸어뒀어요. 저도 여기서 그 마음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 식당에서 폴란드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한 소대장이 귀옛말을 했어요. 우리는 K9을 한국인이라고 불러요. 말없이 옆에 있으면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 같거든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동시에 뭉클했어요. 며칠 후 전 세계 언론에 발표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성명서는 이렇게 끝났어요. 폴란드는 K9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받은 건 한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종종 한국은 어떤 나라냐는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한참을 생각한 다음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은 무기보다 강하고 말보다 무겁고 계약보다 깊은 나라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K9은 자주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동맹 선언문이었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무기 너머의 정신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요. 우리는 한국에게 무기가 아닌 마음을 받았고 무엇보다 함께 싸워줄 사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역사에 대한 오만함은 때때로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오만함은 바로 유럽 중심주의라는 가면을 쓴 오랜 거짓입니다. 한 독일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학생에게 거짓 역사를 주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평생 추앙했던 그 위대한 유럽의 역사가 사실 한국의 고려시대가 이미 완성한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뻔뻔하게 도둑질한 것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충격에 휩싸였으며 평생 신념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문헌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 전공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언제나 자부심이 대단했죠. 유럽, 특히 독일은 인쇄술의 본고장이었고 구텐베르크는 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수십 년간 강단에 서면서 학생들에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인류 문명의 흐름을 뒤집어 놓은 유일무이한 혁명이었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제 학문적 세계관의 근간이었어요.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구텐베르크의 업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강조해왔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쇄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맡는 영광도 여러 번 누렸습니다. 그 모든 명성이 구텐베르크의 위대함을 전제로 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서 열린 국제인쇄문화사 학술대회에 참석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아시아 학자들까지 전 세계 석학들이 모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 학자들의 발표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대부분 기존 내용을 재탕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한국에서 온 어느 교수님의 발표 제목이 매우 도발적이더군요. 구텐베르크 이전, 이미 완성된 금속활자, 고려의 직지. 뭐 이런 황당한 제목이 있나 하고 속으로 비웃었죠. 발표 시작 후에도 저는 여전히 비웃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선명하게 뜬 숫자 하나를 보고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377년. 구텐베르크의 성서가 1455년인데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당장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1377년이라는 연도는 확실한 건가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제 도전적인 질문에 그 교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지 원본이 있으니까요. 2001년에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라니. 무시할 수 없는 국제기구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불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학자들이 유럽 중심의 역사를 흔들려는 의도겠지라고 생각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다른 동료 교수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대부분 저처럼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관심을 보였죠. 그중 한 프랑스 교수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우리가 알던 역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그 직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정교함이었죠.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권위 있는 프랑스 학자조차 한국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다니.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밤새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했어요. 결과를 보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죠. 정말로 직지의 존재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동안 무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런 중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검색 결과에는 직지에 관한 다양한 학술 논문과 연구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프랑스와 영국 학자들의 연구가 눈에 띄었죠.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해왔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학문적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둘러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목적지는 한국이었죠. 한국행을 결정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진실이 사실이라면 나는 학자로서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처음 보는 한글 문자부터 음식, 거리의 분위기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저는 호텔에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목적지는 미리 연락해둔 한국기록문화연구소였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직지에 관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어요. 각종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논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직지의 선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인쇄술의 역사가 여기 한국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기록문화연구소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박 연구원은 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약간의 긴장을 감추지 못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봤고 유럽 중심주의 역사학자라는 제 평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믿기 어렵습니다.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교수님 같은 반응을 보이는 서구학자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그는 곧바로 큰 모니터에 직지의 디지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제 호흡이 멈췄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14세기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구텐베르크의 성서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정밀함이었죠. 이건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군요. 제가 탄성을 내뱉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수백 명의 장인과 학자, 승려들이 함께 이룬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고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진 일이죠. 제가 화면 가까이 다가가 글자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활자의 균일성, 먹의 농도, 종이와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한자의 미세한 획까지 선명하게 인쇄된 것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정밀한 활자 제작이 14세기에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금속의 주조 기술이 그 시대에 이렇게 발달했다고요? 박 연구원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고려시대 금속 재련 및 주조 기술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었죠. 고려는 금속 공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청동 거울부터 종, 불상까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이미 무척 발달해 있었거든요. 금속 활자는 그런 전통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 했어요. 그동안 저는 구텐베르크를 인류 문명의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실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더 깊은 역사, 더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죠. 이 활자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연구원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려는 당시 몽골의 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불타고 문화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금속 활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상업적 성공과 개인적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고려의 금속 활자는 생존과 저항, 그리고 민족 정신의 보존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정신과 철학이 담긴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왜 직지가 프랑스에 있는 겁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박 연구원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이 열강의 침략에 시달릴 때 프랑스 외교관이 가져갔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보호할 힘도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유럽이 아시아의 문화재를 수집했던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마주하니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자존심 강한 유럽 학자의 눈이 흔들렸고 당혹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독일에서부터 믿어왔던 세계사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몇 번이고 부정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백했죠. 아침이 되자 저는 서둘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박 연구원과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죠. 제 얼굴에 쓰여있는 피곤함을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내용이 틀렸다니.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구텐베르크의 업적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다만 고려의 직지가 그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죠. 그의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여행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직지만으로는 한국의 인쇄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해인사라는 절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이걸 보셔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인사로 향하는 길은 길고 구불구불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산세는 유럽의 알프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소나무가 즐비한 산등성이와 안개가 감도는 계곡이 마치 동양화처럼 펼쳐졌어요. 8만 대장경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13세기 몽골의 침략 당시 고려는 국가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실은 부처의 가르침을 새긴 목판을 만들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죠. 16년에 걸쳐 8만여 장의 목판에 불경을 새겼는데 그것이 8만 대장경입니다. 금속 활자가 아니라 목판이군요. 네, 금속 활자 이전에 이미 고려는 목판 인쇄술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8만 대장경은 그 정점이었죠. 드디어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함에 압도됐어요. 유럽의 대성당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느낌의 건물은 처음이었습니다. 8만 대장경 보관소인 장경판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8만여 장의 목판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800년 전에 만들어진 목판들인데도 마치 어제 새긴 것처럼 보존 상태가 완벽했죠. 어떻게 이런 보존 상태가 가능하죠? 제가 경외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옆에 있던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매일 이 목판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걸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사람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제가 이 일을 맡은 지는 40년쯤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은 거칠고 굳은 살 투성이었죠.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치 세월 그 자체 같았어요. 저희는 나무판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대합니다. 먼지를 닦고 습기를 관리하고 갈라진 부분을 메우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어요. 독일에서 봤던 그 어떤 문화유산에서도 이런 간절한 보존의 정신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장경판전은 그 자체로 과학적인 보존 시설입니다. 자연 통풍으로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해충을 막기 위해 특별한 나무로 지어졌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축물입니다. 저는 한 목판을 가까이서 살펴봤어요. 깊이 새겨진 한자들이 80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방금 새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이런 보존 상태는 유럽의 어떤 도서관에서도 보기 힘든 경이로운 광경이었어요. 해인사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깊은 의문에 빠졌어요. 8만 대장경이 이미 그토록 완벽했는데 왜 고려인들은 금속 활자라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한 걸까요? 목판이 오히려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측면도 있었잖아요. 이틀 후 다시 박 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해인사에서 느낀 감동이 아직 제 얼굴에 남아있다며 웃었어요. 팔만대장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목판 인쇄술이 있었는데 왜 금속 활자를 개발했을까요? 목판이 더 정교한 인쇄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교수님, 그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했어요. 목판은 너무 무겁고 옮기기 어려웠죠. 한번 불타면 다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금속 활자는 빠르게 재생산할 수 있고 필요하면 녹여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들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활자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고려인들에게 책은 읽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민족의 혼이자 정신의 생존이었죠. 침략자들이 도시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도 활자로 찍힌 책은 어딘가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박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열고 고려시대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고려의 모습이 보였죠. 몽골군의 수도 개경을 빼앗긴 고려는 강화도로 피신했어요. 그곳에서 40년 가까이 저항했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문화재와 문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금속 활자는 그 노력의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불경이었죠? 다른 책들도 있었을 텐데. 불교는 당시 고려의 국교였고 정신적 지주였어요. 그들은 부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직지는 불경이 아닌 선승들의 깨달음을 모은 책이에요. 이것은 고려인들이 다양한 지식을 보존하려 했다는 증거죠. 유럽의 역사에서 전쟁은 보통 문화와 지식의 파괴를 의미했는데 고려는 정반대였습니다. 전쟁의 시기에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지식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려 했던 거죠. 고려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었군요. 외부 침략에 대응하는 방식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을 찍어내는 것이었다니. 박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힘으로 저항할 수 없을 때 지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생존 전략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사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주고 인쇄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직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재현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전시장에서 만난 노장이는 저에게 금속 활자 제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나무로 글자 모형을 만들고 이를 모래에 찍어 틀을 만든 다음 녹인 금속을 부어 활자를 주조하는 과정까지. 그 모든 단계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균일성이었을 겁니다. 수천 개의 활자가 모두 같은 높이, 같은 두께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1mm만 틀려도 인쇄 시 글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지를 보면 모든 글자가 완벽하게 찍혀 있죠.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노장이는 제가 내심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직접 활자를 만들어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먼저 작은 나무판에 한자 하나를 정교하게 새겼습니다. 손놀림이 너무 빨라서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나무 글자를 모래에 찍어내면 거푸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녹인 금속을 부으면 그는 미리 준비한 거푸집에 작은 도가니에서 녹인 금속을 부었어요. 이렇게 활자가 탄생하는 거죠. 식은 금속을 거푸집에서 꺼내자 놀랍게도 완벽한 글자 모양의 활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잉크를 바른 후 종이에 찍어 보였어요. 선명한 글자가 종이에 나타났죠. 이렇게 수천 개의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했던 거였죠. 몽골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승려와 장인들이 밤낮으로 활자를 만들고 책을 찍어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외적의 침입에 맞서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 했던 고려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중 한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는 사라진다. 지식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 문구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고려인들은 책에 자신들의 영혼을 담았고
그것을 통해 미래 세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해인사를 찾았어요. 8만 대장경을 관리하는 스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도착하자 전에 만났던 스님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다시 오셨군요. 무엇이 더 궁금하신가요? 이 목판들을 800년 동안 어떻게 보존할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을 우리도 지키겠다는 약속이요. 임진왜란 때는 승려들이 이 목판을 등에 지고 산속으로 피신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반출 위기도 있었고 한국 전쟁 때는 폭격을 피해 숨겨야 했죠. 하지만 항상 지켜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우리에게 이 판목은 물건이 아닙니다. 조상의 혼이자 후손에게 전할 약속이에요. 이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은 저를 목판 보관실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특별히 관리되는 목판들이 있었죠. 이 목판들은 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살짝 그을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상처들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 상처가 바로 우리 역사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을린 목판을 조심스레 만져보았어요. 그 순간 마치 400년 전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목판을 지키기 위해 산속으로 피신하던 승려들의 필사적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인쇄술이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보낸 3주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네. 직진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것이었어.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에 착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익숙한 유럽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해인사의 고요한 산사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독일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곧바로 대학으로 향했어요. 동료 교수들은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죠. 특히 중세 인쇄사를 연구하는 밀러 교수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야?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어요. 직지의 사진, 금속활자 제작 과정, 고려시대의 역사적 배경까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쇄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야. 동료 교수 밀러가 탄식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역사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유럽만이 혁신의 중심이라고 가르쳐왔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난 이제 깨달았어. 다음 주 제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인쇄술의 역사를 다시 배울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온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해야겠어요. 슬라이드에 구텐베르크의 사진 옆에 직지의 이미지를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입니다. 1455년 작품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 고려 시대의 직지입니다. 1377년, 즉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 최초의 책이지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발명의 근본적인 정신적 차이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개인의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고려의 금속활자는 민족의 생존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평생 연구를 이렇게 과감하게 수정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그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학문이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지식이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정신과 태도라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장에서 제가 쓴 인쇄술과 유럽 문명의 발전이라는 책을 꺼냈어요. 이제 이 책은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넓은 시각으로 더 정확한 역사적 진실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새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금속 활자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고려의 장인들이 민족의 혼을 담아 만든 금속 활자와 구텐베르크가 개인의 창의성으로 완성한 인쇄술은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책은 그 두 흐름이 어떻게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균형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글을 쓰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독일의 고즈넉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그 깊은 산사에 머물러 있는 듯 했어요. 해인사의 목판을 관리하던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키는 것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저의 할 일은 분명했어요. 직지의 진실을 지키고 그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역사학자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었죠. 내가 보러 간 건 금속 활자였는데 결국 보고 온 건 한국인이었구나. 이제 저는 학자가 아닌 목격자로 살아갈 거예요. 진실을 알리고 후대에 전할 책임감을 품은 목격자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걸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